사실 시간이 굉장히 없으신 거 아는데 제가 우리해가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몇 번, 세 번째인 거 같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 그런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꾸 부탁을 드려서 감사하고 떨렸고요. 또 보니까 제자로부터 꽃을 받는 남자 이런 걸 오늘 확인하고 정말 부럽다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긴 얘기 할 필요 없고 저는 인문지행 대표 맡고 있는 심옥숙인데 인문지행에서 이 인문주간을 주간 주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문 시간을 이제 어느 멋진 가을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장소도 참 좋아서 이런 날 우리 나들이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제가 들을 만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고 예, 몰라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심옥 스님하고는 좀 인연이 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나 같은 사람 이제 불러주는 곳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인문학 또는 뭐 문학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좀 멀어져 가는데 그런 일들을 좀 뭐라 할까요? 좀 묵묵하게 또는 약간 주변 어떤 흐름에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이제 소설가니까 제 소설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뭐 마치 무슨 가수는 이제 자기 노래 들고 나와서 부르면 그럼 되죠. 그러면 되는데 책은 이게 소설은 안 읽고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뭔 소리 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저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곡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어떤 가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소설 캉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캉탕이라는 소설을 쓸 때 마음이나 또 거기에 담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써 혹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삶에 대한 또는 인간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제 할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앉아서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어디다 꽂아야 되나? 제가 좀 옆으로 돌아앉을까요?
얘를 움직이면 되는 거죠? 마우스 이거?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아, 이걸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제목이 캉탕이어서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진짜 캉탕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뜨는 게 이거랍니다, 지금. 프랑스산 수제 버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구로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봤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리고 또 치면 이제 생깡땡이라는 그 프랑스 북부에 있는 어떤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제 소설은 이제 캉탕 첫 장에 이게 뭐 대서양에 있는 어떤 뭐 작은 해안 도시다, 해안 도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혹시 이게 지명이니까 여긴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여기도 아닙니다. 지금 깡탕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제 그 비자 사증을 지금 혹시 제 개인정보 나가는 거 없죠? 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제가 프랑스에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간 있으면서 제가 이걸 썼어요. 1년 있으면서. 네, 이 캉탕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 혹시 뒤에 보시면 주소란에 보이십니까? 주소 보면 밑에 중간쯤에 임파스 두 갈레 깡땅이랍니다. 저희 집 주소였습니다. 저희 집 주소가 이 깡탕이었는데 이 갈레 깡땅 이게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액상-프로방스인데 이 프로방스 지방의 방언으로 무슨 뭐 수탉이 운다 뭐 그런 비슷한 뜻이라고 그래요.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소통을 잘못하고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들은 거는 수탉이 운다 뭐 이 정도의 뜻이라는데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도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다고 그래요. 그냥 지금은 쓰지 않는 프로방스 지역의 말이니까 방언이죠 일종의.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살다가 이 깡탕이라는 단어를 계속 발음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소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묘하게 여기에 좀 끌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가상의 이제 지명을 하나 제가 정해야 되는데 이 깡탕이라는 단어가 이상한 울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작가들 글 쓰는 사람들은 여기 좀 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 이름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장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묘하게 끌리는 이름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내가 만든 캐릭터에 어울리는 그런 이름 같은 경우. 근데 제 소설의 어떤 분위기를 결정하는 지명으로 이게 어울려 보여서 네, 제가 이걸 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제가 1년간 있었던 액상-프로방스의 주도로 미라보 거리입니다. 여기를 저는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왜냐면 우리 집에서 나와서 여기를 거쳐야 이제 어디를 돌아다니니까 생각 밖으로 이 도시가 작아가지고요. 뭐 한 몇 시간 걸으면 이게 다 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걸어 다니는 게 제 일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글을 쓴 것은 이 액상-프로방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간 머물면서 이 도시가 주는 그 이국적인 어떤 정서와 그리고 이제 그 충분히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 부여한 어떤 사색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서론식으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캉탕은 이제 그러면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제 가지고 썼어요.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어디 아주 작은 해안 도시인데 해안 마을이죠. 마을인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세상의 끝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걸 이제 되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해남에 가면 뭐 땅끝 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땅끝이라는 거. 근데 육지의 이제 끝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끝이라는 말 속에는 땅끝이라는 그 물리적 그 개념에다가 더해서 어떤 삶의 극한의 자리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제 소설에 이제 뭐 그런 그 세상의 끝인 캉탕에 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그림은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이거는 그 제가 거기 있을 때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세상의 끝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알고 지냈던 프랑스 사람인데 그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여기도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마세이유에서 가까운 어떤 지역인데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런 식의 풍경은 뭐 바다 풍경은 이랬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는 뭐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도 이 캉탕이라고 하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조금은 관여가 됐고요. 이 공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장흥이거든요. 장흥의 관산면 신동리인데 거기 제가 살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보내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갔는데 그 초등학교를 보냈던 그 집이 어떤 곳이었냐면 저희 집이 이렇게 대문을 딱 나서면 바다예요.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을 걸어서 이제 학교도 가고 뭐 일하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조 때는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모래밭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뭐 발을 걷고 가든지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태풍이 치잖아요. 태풍이 뭐 1년에 몇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제 이제 말하자면 바다와 마당을 가르고 있는 게 돌담이에요. 돌담. 돌을 바다에서 주운 돌을 쌓아가지고 담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바다와 집의 경계인 거죠. 이제 태풍이 치면 이게 파도가 여기를 넘어와요. 돌도 부수고 돌담도 부수고 마당으로 들어오고 심지어 방으로도 물 파도가 들어와요. 이제 태풍이 심하게 치면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그 바다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상하게 제가 약간 애어른처럼 돼가지고요.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고 그런 걸 잘 못했어요. 뭐 친구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친구들이 하는 걸 같이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 하는 거는 이제 거기 시골이니까 바닥 바로 오니까 뭐 거기 4-5살만 되면 뭐 다 바다에 가서 살거든요. 바다에 뭐 첨벙첨벙 수영하고 뭐. 근데 저는 수영도 못 배웠어요. 지금도 수영을 못 하거든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다르게 제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바다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있어요. 뭔가 늘 약간 이렇게 양지 쪽에 이렇게 기대고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저한테는 바다가 다른 세계를 이제
사유하게 하는 뭐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는 뭐 뭔지 모른 채로 몽상하고 그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공간과 이 공간의 이미지들이 되게 결부됐어요. 그러면서 예, 너 이거는 지금 네, 거기 저한테 이 땅끝 마을을 가르쳐 준 아저씨인데요. 이분이 그냥 아저씨가 아니고 장클로드라고요.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인데 이분이 이제 그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한국에 약간 빠졌어요, 이 사람이. 젊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대학에 한국학을 개설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과는 못 만들고 전공, 한국어 전공 과정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원래 사회학 교수인데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 채용 공고를 했어요. 그 한국학을 가르칠 사람을 이제 채용 공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거기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 갔고 만났고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 부인과 함께 엑스마르세유 대학 이게 엑스마르세유 대학이 최근에 합쳐져서 원래는 엑상프로방스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김하영 선생님 같은 분이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 대학의 교수를 둘이서 하면서 한국학의 저변을 굉장히 넓혀가고 그리고 뭐 한국어 가르치는 어학당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이제 어떤 일을 계속했냐면 한국 문학을 프랑스에 알리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글마당이라고 하는 프랑스로 만든 웹진을 만드는 건데 이거 뭐 아쉽게도 이게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진 않아요. 프랑스어로 서비스가 되는데 어쨌든 이 글마당이라고 하는 걸 오래전부터 그 웹진을 만들면서 계속 한국 문학을 프랑스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일을 해왔고 그러다가 또 한국 책을 알릴 수 있는 출판사를 또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드크레센조 출판사라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한국 문학 작품도 나오고 실제로 또 둘이서 번역도 해요. 제 책도 이분들이 번역을 해서 하나 낸 게 있어요. 그 출판사.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이 캉탕도 이분들이 지금 번역하고 있고 내년에 거기서 책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게 여기에 그분들의 흔적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뭐 이렇게 추억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뭐 바다도 그렇지만 여기 나야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분들에 의해서 뭐 지어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신세를 많이 졌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도 자주 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 왔고 올해도 지금 못 왔는데 얼마 전에 연락했더니 뭐 올 겨울에 크리스마스는 꼭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그러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와요. 이청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장흥도 자주 가요. 오면은 특이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옆에 그 다나이데스의 물통이라는 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이분의 책입니다. 이 장클로드 드크레센조의 책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문학과 지성사에서 작년에인가 나왔는데 이게 프랑스에 소개된 제 모든 소설들 7편 정도, 7권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 각각의 비평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쓴 걸 이제 책으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소설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한국 소설을 워낙 한국 문학을 좋아하지만 좀 남다른 이제 저한테 제가 그 2018년도에 거기 갔더니 제 책을 뭐 정말 이분들 그 정성이나 그 성실성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 꼼꼼히 메모된 거 뭐 접어놓은 거 이런
책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왜 질문하지 하는 것까지 질문하더라고요. 꼼꼼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에세이 같은 거 하나 쓰고 뭐 이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책을 하나 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무튼 저하고는 이제 뭐 그런저런 인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행도 같이 다녔는데 여기 지금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찍은 사진 여기 있는 이건 토리노의 니체 거주했던 집 앞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런 인연 같은 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재미없겠죠. 아무튼 여기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 각당을 쓸 때 제가 참고한 책들을 지금 모비딕 얘기 많이 나옵니다. 모비딕의 한 인물 이야기, 또 피비라는 이름도 했고, 그다음에 그 카페 이름을 모비딕의 그 배 이름으로 하기도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사악한 책 모비딕이라고 이제 그 모비딕과 관련돼 있는 건데, 모비딕에 미친 어떤 학자가 이 모비딕에 대해서 써놓은, 모비딕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책이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되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디세이아도 이제 뭐 좀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세이렌을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오른쪽에 있는 오디세이 원래 그 서사시로 돼 있어서 그 운문이 되게 안 읽히거든요. 뭐 이야기가 재밌대는데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죠. 왜 서사시 운율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약간 그 산문투로 굉장히 여기서 뭐라 풀어 지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 이 책을 보니까 뭐 갑자기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소개해놨습니다. 그다음 부테스 이제 그 세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디세이에 보면 바다에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요정들 세이런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노래 소리를 들으면 다 미쳐가지고 바다에 빠져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혹당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자기 선원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아서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자기는 노래는 듣고 싶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돛대에다가 묶어달라 그러잖아요, 선원들한테. 그 노래를 듣고도 바다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래서 묶잖아요. 자기는 이제 노랫소리를 듣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파스칼 끼냐르가 쓴 부테스에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이 부테스를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책이 되게 흥미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모티브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참고를 했고, 많이 참고한 책이 이제 이건데,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책. 오늘 제가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모르겠지만, 이 책은 굉장히 요즘도 가끔씩 들춰보는 책이에요. 제가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이 소설의 아까 캉탕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모여든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세 명이 나와요. 한중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이 되게 좀 불우했어요. 근데 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통념상 성공했다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어떤 CEO가 되는 정도가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귀 속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그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지면서 일상적인 일을 못하게 되고 계속 막 힘들어지고, 그래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근데 뭐 효과는 없고, 그런 와중에서 친구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어떤 친구가 처방한 것 중에 하나가 멀리 가라.
여기서 떠나라 여기를. 그리고 너 일을 그만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알고 지내는 친구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정착해 있는 그 먼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리고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기를 추천해 줘서 한중수가 거기로 가요. 타나엘은 그 캉탕에서 선교사인데 소환을 명령받은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개종자를 한 명도 못 만든 선교사예요. 개종자 한 명도 못 만들고 그때 선교사라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뭐 이렇게 그 교구로부터 소환을 명령받고 거기에 앉아서 글을 쓰는 회고록 비슷한 거 또는 진술서 뭐 비슷한 걸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핍은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뭐 최모 씨인데 이제 한중수의 외삼촌이라고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가 빨리 돌아가신 다음에 뭐 이렇게 남의 집살이 이런 거 있죠. 남의 집살이 같은 걸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 삶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요. 그것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택한 곳이 이제 배를 타는 거예요. 이제 원양어선 타고 뭐 이러다가 이제 고래 뭐를 잡는 포경선도 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거기 정착을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3명이면서 1명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 소설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라고 하는 걸 불우한 뭐라 그럴까요? 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뭐 우리가 흙수저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개인적인 어떤 내상 또는 외상 이런 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인생의 길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나엘 같은 경우는 광신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 선교사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집회에서 갑자기 뭐 그런 종말론을 막 얘기하는 그런 어떤 종교 집회에 들어가서 자기를 의탁해서 종교로 도망가는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그 사고에 바탕한 종교인이 아니라 좀 광신적인 그건 나는 이제 도피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이 한중수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뭐 자수성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해요. 나름대로 성공하는 거죠. 나름대로. 근데 어느 순간 과거의 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거든요. 일만 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다음에 잊어먹고 있었던 또는 일부러 덮어뒀던 어떤 과거가 갑자기 습격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헝클어뜨리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 핍이라고 나온 이 사람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을 해서 그 현실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애쓰는데 어떨까? 뭐 어떤 순간에 어떤 습격을 받는 느낌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하나는 종교. 근데 이게 구원의 방식은 아닌 게 돼버린 그런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바다인데 멀리 가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끝까지 이제 어떻게 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현실을 부정해서 간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도망간 거냐면
과거로부터 도망가는 방식이거든요. 과거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종교로 가고 바다로 멀리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이 탕탕에서 자기 구원이랄까,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이런 거를 모색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3명이면서 1명인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제가 했는데요.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네. 우리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묻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심지어 묻기도 하고, 출신 지역 뭐 그런 것도 묻고, 무슨 일을 겪었니 뭐 이런 것도 묻고. 그런데 힘든 또는 뭔가 복잡한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은 과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옛날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겪은 어떤 너 무슨 일을 겪었니? 그 겪은 일을 듣고서 네가 누군지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겪은 일에 대해서 지금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겪은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억, 지금의 기억,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내 이야기인데, 내가 나의 이야기로 가지고 있는 게 내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과거에 겪은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편집된 거잖아요. 선택되고 배제되고 뭐 섞이고, 어떤 건 강조되고 어떤 거는 뭐 축소되고 어떤 것들은 아예 눌러지고 사라지고 심지어 약간의 왜곡도 있고, 그게 기억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겪은 거, 과거에 나의 삶이 기억을 만들기는 해요. 기억의 재료가 되지만 그거 그대로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기억이, 이제 만들어진 기억이 내 삶을 이제 좌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이야기가 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은 내가 살아온 것이 만들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 앞으로의 삶이 좌우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마치 이런 거죠. 똑같은 힘든 시절을 겪은 사람이 난 죽으라고 힘들었어, 이걸 기억하는 사람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어 라든지, 그때 진짜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해냈어 라고 기억하는 사람의 그 기억, 자기 이야기가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가 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는 말하는 입이고 현재는 듣는 귀다라고 제가 말한 거는, 과거는 말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는 말을 할 기회를 안 주거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런가는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과거가 늘 뭐 행복하고 좋은 사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 거북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제 소설의 한쪽에 한 문장에 속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뭐 과거는 입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입이 큰 과거는 현재를 문다. 그래서
그래서 과거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과거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가 과거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는 움직이고 자라고 변하고 그래서 달라진다. 심지어 괴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과거를 땅속에 묻었다고 안심하지 마라. 관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그 과거는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뭐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어떤 추문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과거로부터 습격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과거가 모양을 바꿔서 또 공격해 오기도 해요. 그런 어떤 그래서 내 소설의 인물들은 이 과거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아까 구원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를 구하는 방식이 사실은 걷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이것저것 해서 실패했다고 말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걷기 자체가 뭐 구원 자체는 아니죠. 근데 그게 구원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제 소설의 저 한 문장 맨 앞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13쪽에 나오네요. 한중수가 그래서 걷고 보고 쓴다. 한중수는 그것 말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캉탕에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한중수가 한 말이에요. 걷고 보고 쓴다. 한중수는 그것 말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근데 이게요, 제가 액상프로방스에 가서 세운 계획이에요. 저는 1년이 딱 주어졌는데 1년 동안 거기 가서 나는 걷고 보고 쓴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소설가로 이제 오래 살았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설 쓰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시간을 굉장히 통째로 집어넣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뭐 다른 많은 일들이 그러겠죠. 근데 짜투리 시간 가지고는 잘 안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통째로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면 늘 아쉬운 거예요. 송두리째 내가 이 시간을 다 털어 넣어서 소설 쓰는데 맞추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년간의 이 안식년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나 이거 다른 거 안 한다. 무슨 관광이야. 뭐. 물론 관광도 했어요. 여행도 다녔는데 근데 저는 갈 때 생각이 걷고 보고 쓴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1년간 뭐 이 책도 하나 썼지만 그리고 이게 되게 제가 이제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이 책을 약간 애정이 있어요. 이 캉탕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립시오. 내가 잘 쓴 것 같아요. 이 소설. 애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통째로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거기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작년 말쯤에 제가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제 창세기의 몇 개의 장면, 문제적 장면이죠. 근데 창세기 읽어가다 보면 머릿속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장면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과 그걸 바치는 아브라함. 늘 읽을 때마다 이게 탁탁 걸리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돔에서 롯이 자기 딸들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주면서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이 손님은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손님은 손대지 마라. 그 대신 내 딸들 줄 테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 읽어야 되나? 뭐 이런 게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개 있죠. 뭐 또 하갈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색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 써졌어요. 제가 늘 머릿속에서 이런 거를 뭘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안 되는데 거기서는 그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썼죠. 그 다음에 아직 책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연재를 장편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연재를. 그러니까 그 연재 장편도 거기서 있는 동안 거의 많이 썼죠.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한 거잖아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런 기회가 있는 게. 걷고 보고 쓴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제 소설 본문에 보면 막 이런 말이 있죠. 6시간을 걸었다. 뭐 적어도 걷는 시간만큼은 니체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그때 실제로 뭐 6시간씩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거의 뭐 하루 종일 거의 걸을 날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지금 여기 걷기를 권유함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걷기 뭐 두 발로 하는 철학 거기에서 좀 많이 가져온 것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제가 있는 것들. 이게 니체가 걷는 사람이었죠. 정말 니체는 6시간씩, 8시간씩, 심지어 10시간씩 걸었다고 말한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있죠. 나는 다시 운둔자가 되어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네. 근데 이 1879년에 쓴 편지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겨우 몇 줄을 빼놓고 전부가 다 길을 걷는 도중에 생각났으며 6권의 공책에 연필로 휘갈겼었다. 그러니까 겨우 몇 줄 빼놓고는 다 걷는 도중에 이 아이디어와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글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다가 그런 말을 썼죠. 여기 보면 우리는 책 사이에서만 책을 읽어야만 비로소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 쓰면서 뭐 그런 말이에요. 막 무슨 막 주석 책 뭐 뒤져가지고 뭐 남의 책 뺏겨서 옮겨 쓰고 뭐 이런 골방에서 쓰는 그 죽은 책에 대한 막 그 불만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러거든요. 야외에서 특히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주는 고독한 산이나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추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그런 말을 썼죠.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주는,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준다. 이런 말을 쓰면서 걸을 때 떠오르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니체처럼 분명하게 해준 사람은 없는데 이건 여러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의적인 생각은 걸을 때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뭘 계획을 짠다든지 해야 되는 생각은 책상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책상 앞에서 해야 되지만 창의적인 생각은 걸을 때 떠오른다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뭐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걷는 걸 제가 시간이 괜찮습니까? 15분까지죠. 네. 네, 그래서 걷는 것에 대한 권유를 제가 하고 싶어서 걷는 건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속도가 시간을 벌게 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속도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막 바쁘게 빠르게 뭘 하면 내가 시간을 많이 확보한 것 같고 시간을 굉장히 늘린 것 같지만 늘어나게 한 것 같지만 시간을 많이 늘어나게 한 것 같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걷는 것이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걸을 때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시간의 단위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간의 단위를 분 단위로 단위를 바꾸면요. 1분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시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 압축이 돼버리는데 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죠. 조급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막 갈 때는 모든 것이 다 풍경이든 무엇이든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목적지만 보이잖아요. 바쁘게 살아서 마치 내가 오늘 일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만큼 시간을 줄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졌다. 시간은 심리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걸을 때 시간이 되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는 느낌, 여유가 생기면서 이 느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 시간과 관련돼 있는 굉장한 충족감, 충만한 느낌, 그런 거를 걸으면서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걷는 행위는 사실은 인문학적 행위예요. 걷는 것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문학의 핵심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유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이에요. 발이 듣는다 그랬어요. 발로 듣는다. 걸을 때 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걷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해도 될까요? 걷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걸음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이건 루소 고백록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오직 걷는다는 즐거움을 느끼는 대신 오직 도착해야 한다는 욕구만 느꼈다. 이게 뭐냐면 좀 앞에를 내가 생략해 버려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어릴 때는 자기가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어딜 갈 때도 그렇고. 근데 지가 바빠지고 루소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 뭐 사교계 황태자처럼 되잖아요. 그 정신 없어지고 뭐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마차도 보내고 막 그랬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많으니까 마차에 타고 다녔다는 거죠. 마차를 타고 걷는 거 안 하고. 그때부터는 마차에 올라타서 다닐 때부터는 그 걷는다는 즐거움을 느끼는 대신 오직 도착해야 된다는 욕구만을 느꼈다. 그러니까 도착한다는 욕망을 말고는 없는 거.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이 사로잡히게 돼서 진짜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 혼자 걸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근데 일행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같이 걷더라도 혼자 걷는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영화관에 여러 명 가지만 10명이서 5명에서 영화관 가지만 영화를 볼 때는 혼자 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걷는다. 그러니까 내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치는 순간이라는 뜻이죠. 걸을 때는. 근데 이제 이어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걸을 때 혼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혼자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왜? 내 눈에 보는 거,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진공 상태로 들어가서 뭐 우주선 안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물들, 자연물들 속에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합니다. 걷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나와 동행한다. 혼자 걸을 때도 육체와 영혼이 대화를 나눈다. 걸을 때 우리는 둘이 된다. 내 몸과 나 자신은 부부 같기도 하고 노래의 후렴 같기도 하다. 나는 걸으면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격려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말에 의하면. 근데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네. 고독한 상태는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 상태, 내 안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심한 상태하고 달라요. 심심한 상태는 뭐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타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진짜 고독한 상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고독을 고독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어떤 작가가 한 말입니다만, 저는 고독을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고독의 상태를 되게 극복해야 되는 상태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데서 무슨 대담 이런 비슷한 걸 하다가 뭐 라디오 프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한테 고독은 뭐냐? 고독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불쑥 그래서 고독은 친구지 그랬어요. 고독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나는 일종의 어떤 자기와 대면하는 순간을 즐기는 사람의 태도 아닌가? 그리고 창작자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는 것과 쓰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이건 이제 신성한 어떤 세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순례, 수도승들, 걷는 사람들, 걷기는 걷지만 어느 곳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영원히 걷는 것으로 이승에서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테면 이곳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광야를 헤매고 다녔거든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애도 낳고 거기서 또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40년 길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서 이곳이 우리 집이다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다. 그리고 길어도 지나가는 곳이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 생각들이 순례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순례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순례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감각은 걷기를 할 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이렇게 제가 쓴 이 소설은 몇 년 전에 쓴 지상의 노예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한없이 걷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이거 한번 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막막해진 사람이에요. 네, 제가 첫 문장 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걸었다. 걷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므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으므로 걸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걷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 앞에 펼쳐진 길이 그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다. 그에게는 정해진 길이 없었지만 길은 그 안에 길을 가지고 있었다.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언젠가 길이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것은 그의 염원이기도 했다. 그는 아무데나 데리고 다니는 길이 그를 길 바깥으로 데려다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조금만 더 걸으면 길의 끝, 세상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그의 몸을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길의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는 길 위에 있어야 했다. 어느 순간부터 길은 그를 길 바깥으로 데려가는 대신 길의 안쪽으로 내몰았다. 길은 길의 안쪽으로 수없이 많은 길들을 냈다. 걸을수록 길은 늘어나고 끝이 보이지 않고 깊어지기만 했다. 그는 때때로 길이 그의 내부를 향해 깊숙이 뻗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내부에는 그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었다. 걸을수록 늘어나고 끝이 보이지 않고 깊어지기만 하는 길들. 그는 그의 내부에서 분출되는 규정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자주 압도되었다. 인식할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 느낄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는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행보를 순례라고 이해했다. 정해진 순례지는 따로 없었다. 아니, 길이 곧 순례지였다. 정해진 한 곳이 없으므로 모든 곳이 순례지가 되었다. 모든 곳이 순례지이므로 따로 한 곳을 목적지로 삼고 전진할 필요가 없었다. 길은 그를 순례자로 만들었고 그는 모든 길을 순례지로 만들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전부터 이 소설 쓰기 전부터 그 걷는 것에 대해서 꽤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걷는 것이 구도의 한 방식이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쓸 때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원의 수단으로 택한 게 걷기와 글쓰기라고 그랬는데 글쓰기가 참 글쓰기 얼마나 어려운지가 제 작품에 나와요. 왜 어렵냐?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글은 일종의 자기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글에는 의도하든 하지 않든 심지어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도할 때조차 글을 쓰는 사람이 드러나죠. 그게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글이 아닌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고록은 이게 불가능한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면 자기를 이해받으려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면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알아채도록 써야 되잖아요. 글은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읽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게 써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게 써야 되는데 동시에 모르게 써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게. 이게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딜레마예요. 나는 알게 써야 되는데 또 동시에 이걸 읽는 사람이 내 걸 모르게 써야 된다는 거.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안 쓰면 안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드러내기와 감추기의 이 아주 묘한 긴장 상태에서 사실은 기교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교가 문학성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만 이것만 쭉 제가 좀 이것만 읽고 제가 제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려고 해서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는 게 어려워서 어렵게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사람의 거침없음이 그에게는 없다. 이것은 정직성과는 다른 문제이다. 자기를 변호 또는 보호해야 하고 타인의 반응을 예상 또는 대비해야 하는 사람의 말은
직선일 수 없고 짧을 수 없다. 직선의 짧은 거침없는 문장은 권력자의 것이거나 바보의 것이다. 권력자나 바보는 고백을 모른다. 고백은 비밀을 가진 자의 문장인데 권력자와 바보에게는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권력자하고 바보는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이구, 제 소설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키가 되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글은 일기와도 같고 기도와도 같았다. 자발성과 자구적 성격에 있어 일기와 기도는 같다. 일기는 자기를 향해 쓴 기도이고 기도는 신을 향해 쓴 일기이다. 내 글이 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소설이라는 게 픽션인데 그럴지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글도 그냥 물론 제 소설에 다 지어낸 얘기 투성입니다. 지어낸 얘기지만 근데 거기에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쓴 글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이면서 기도인 그런 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캉탕을 쓸 때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제가 마이크 체질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교수님 처음 뵀는데 정말 좋은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말도 많은데 이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에 우리 선생님은 토키도 중고인데요. 일본의 후쿠오카 태생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결혼을 하셔서 광주 시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연주해 드릴 곡은 아람브라 궁전 다녀오신 분 사람 계세요? 아, 많이 다니셨네요. 예. 지금 이 시간이면은 아람브라 건너편에 미라도르 산시도로 거기 미라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브라라는 것은 붉은 그런 뜻입니다. 아랍어로. 그래서 이 황혼이 딱 더 이렇게 태양을 위해서 비치는 그 아람브라는 더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람브라는 그 뜻은 붉은 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브라 그라나다에 있는데 그 그라나다에 있는 산이 3,500m 시에라 네바다 산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소맥을 이용해서 13세기 말에 아랍인들이 그 궁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곡자는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겁니다. 프란시스코는 스페인어로 약자로 빠꼬입니다. 빠꼬 타레가. 그래서 이분이 온차 여인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이루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애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아람브라 궁전을 방문했는데 그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분수대를 보고 즉흥으로 해서 작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랩 데라 아람브라입니다. 많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아본 게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아람브라 분들은 꼭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주할 곡은 밀롱가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치 나오는데 이 작곡자는 호루에 가르도소라고 합니다. 뒤에 들리십니까? 호루에 가르도소. 이분은 아르헨티나 분인데요. 원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지금 마드리드에서 기타 교수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곡을 직접 제가 사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그 민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탱고가 유명하죠. 탱고, 아르헨틴 탱고. 탱고가 사실은 이 리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헤 가르도소의 밀롱가. 원래 말을 잘 안 해야 연주가 잘 나오는데 말을 많이 하면 연주가 잘 안 됩니다.
네, 역시 음악이 힘이 세죠. 예, 예, 그 훨씬 감동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 계속해서 그 공부를 하겠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되게 보면 연습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공부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뭐 그렇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약간 무식해서 그런지 그 아랑페스가 그 지명인지 처음 알았네요. 네. 예, 그 혹시 뭐 저에게 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든지 있으면 뭐 하시면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요. 여운이 너무 오래만 읽어주셨어요.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칸이라는 책을 계속하면서 선생님이 그 책 속에 글 쓰는 점에 있어서 자기 고백이라고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자기 고백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새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인물에 선생님 자신은 어떤 인물에 대입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이 소설을 다른 소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소설을 쓰실 때 모티브는 어디서 나오시는지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새 인물은 이제 아까 제가 3명이면서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인물은 사실은 한 사람의 3가지 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3명의 인물에 제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살기도 하고 전쟁처럼 살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고 그 안에서 어떤 모색하고 고민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고루고루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소설 읽으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그 한중수가 쓴 글이고 그리고 한쪽은 이제 그 서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중수가 쓴 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에세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그 우리 한국 문학에서 그 에세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설 안에 에세이적 요소가 들어가면 한국 독자들은 조금 낯설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즐겨 읽었던 그 20세기 초, 19세기 뭐 이럴 때 유럽 소설들은 다 거의 에세이죠. 뭐 에세이가 기반이 돼 있는 그런. 그래서 그게 이제 사유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그 에세이 부분은 제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모티브 질문하셨는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때 달라요. 뭐 그야말로 어떤 건 진짜 누구랑 대화하다가 문득 뭐가 떠오르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또 많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자신의 기억 속에서 불러내지는 게 좀 많죠. 과거에 있었던 것들 중에 왜 과거의 기억들이 어딘가에 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딱 떠오르잖아요.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떠오를만 할 때가 이제 된 거죠. 어떤 사연과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내가 하기 이뤘든지 또는 그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졌든지 아무튼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불러내진 기억들이 소설적인 모티브가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기 고백적이라는 말을 쓴 거는 고백록을 쓰듯이 글을 쓴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허구를 쓰는데 결국 그게 자기 고백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그 책에다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소설가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한 권의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제가 책을 두 권 읽었거든요. 나무들의 사생활하고 저는 캉탕하고 이번에 쓰신 이번에 오늘 강의하신 캉탕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뒤에 그 해설 부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긴 그치만은 홀수는 소설 한준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고 홀수는 한준수의 이야기 말하자면 제2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설을 쓰시면 저는 한 가지 더 거기서 발견한 게 결국은 홀수는 아주 길고 짝수는 아주 짧고 그냥 홀수가 제일 긴 게 14쪽 정도 제일 짧은 게 한 8쪽 그 다음에 짝수는 1쪽 내지는 4쪽을 넘지 않는 그런 리듬감이 있어서 이걸 좀 이거 어떤 기획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주 음악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한 분봉에다가 돌 하나 던질 때 아름답게 퍼지는 파문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명상록 같기도 하고 또는 사생록 같기도 하고 명언집 같기도 했어요. 제가 군데군데 따로 옮겨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소설이면서도 하나의 시의 형식을 빚는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나무들 사생활에서는 소위 어머니와 그 남자가 속적인 그런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노경에 들어서 그 남편의 배려로 해서 야자나무 밑에서 그 두 노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이렇게 상봉하는 그런 걸 봐서는 저는 아담과 이브는 결국 성에서 달콤한 과일 맛을 보고 속으로 건너가는 그런 구도인데 여기서는 속에서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흰 백색의 그런 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 칸탕에서도 채도나 명도는 다르지만 결국 피입과 나야의 사랑을 볼 때에 만날 때는 여러 가지 본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만났겠지만은 결국은 나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3년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나야를 생각하면서 사는 피부 나야에 대한 사랑이 결국 그것도 속에서 성적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께서 그것도 이제 젊은 사람들의 불꽃 튀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의 노인의 사랑을 그렇게 성스럽게 그려놓은 이유가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이렇게 볼 때에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아유, 혹시 평론하십니까? 문학 평론 같은 거 안 하시나요? 굉장히 작품을 꼼꼼히 잘 분석적으로 읽어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분량까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읽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에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한중수가 쓴 글은 이제 에세이이기 때문에 거기 에세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그 생각을 그냥 어떤 서사적 맥락하고 상관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장애물은 있죠. 에세이는 이제 자기 자신이 정면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소설이라고 하는 허구 속으로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세이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학의 어떤 깊이 또 인문학적 어떤 영역과의 접촉 그런 것을 위해서 나는 문청들이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세이는 단순한 수필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려면 생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소설은 이제 짝수장과 홀수장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만 이제 그 짝수장과 홀수장이 따로 가는 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중수가 겪은 일에 대한 이제 일기 같은 또는 이제 보고문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식을 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량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은 조금 압축적으로 되니까 좀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게 그 사랑 이야기인데요. 예, 꼼꼼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문들의 사생활 경우는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이제 완전히 다르죠. 이제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반부는 이제 배경이 도시이고 그 다음에 육체, 동물성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세속적 영역 그러니까 육체적 사랑 그리고 동물적인 짐승스러움이 앞에 강조된 부분이고 뒤에는 이제 식물성 그리고 전원 배경 자체도 이제 전원이 되고 그리고 그 육체적 사랑이 아니고 이제 정신적인 영역의 사랑으로 이제 확 완전히 두 개가 갈라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그 소설 속의 공간인 남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을 상정하면서 썼어요. 그 야자 나무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그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이라는 게 저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게 이 말이처럼 정말 그 오해의 여지도 많고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게 그런 단어가 없을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의미의 그 인간의 어떤 그 삶의 그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부분은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은 물론 육체적 또는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사랑의 그 어떤 정념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성스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캉탕에도 그 나야와 피입의 그 사랑 이야기는 이제 좀 눈물겨운 거긴 하죠. 근데 피입은 거기서 이제 구원을 찾았었는데 사실은 나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정체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피입도 역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서 저는 사랑의 강조점을 둔 작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대 사생활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노년이라고 꼭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대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에 대한 색깔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작품 안에서 그려보고 싶은 욕심은 계속 있었고 그 두 작품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제가 들었으니까요. 저도 질문 하나 하고 다음까지 넘겨드릴게요. 선생님 작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쉽게 익히지는 않거든요. 내면을 자꾸 바라봐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 한편처럼 이렇게 온몸으로 읽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처음인 것 같아요. 길지 않은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자꾸 되새기지 연결해야 되고 물리적 저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오공을 던져서 넘어뜨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정사라는 인물이 그 사이렌, 한정사한테 들리는 사이렌의 원인이 과거의 근원이 아버지하고 연관되었다는 지점에는 정말 이렇게 넘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하여간 이 전체가 아까 프랑스에서 장프로프라는 교수께서 선생님의 작품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저 역시도 이 작품은 하나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본다면 타이렌이 한중수가 이렇게 쓰러진 다음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과거에 자기 무력적 그래서 글쓰기가 힘들다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더 쉬운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작품 속에서 인간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왜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허세, 허투, 과장 이런 게 왜곡이 한 부분일 텐데 근데 쓰는 건 그래서 쓰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거 보고 허풍이나 왜곡돼 있었을 때는 과감히 지우거나 안 쓰거나 할 수 있지만 말로 해버리면 이미 쏟아져 나와버려가지고 남한테 상대의 타인에게 들어가 버렸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더 자기가 글쓰기에 고백적 글쓰기보다 더 힘든 과정인데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 작가의 말에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간힘으로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에게는 이렇게 모순적이면서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으로 쓴다는데 기억하지 않으려는데 쓴다는 것은 기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하는 게 더 쉽다고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고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다시 안 볼 사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게 말은 쉽다가 아니라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이를테면 이거는 그냥 자연에다 대나무 숲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대나무 숲에. 저는 고해성사의 기능이 나는 그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고해성사가 왜 거기서 고해가 가능한가? 그건 확보된 거거든요. 안전장치가 확보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거고, 조금 다르게 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 모순을 압니다. 그 모순을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개는 기억하려고 글을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억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건 좀 사적인
내 경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아무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걸 제가 쓰고 있을 무렵에 제 형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형은 이제 제 쌍둥이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억하지 않으려고 이 형에 대해서도 자꾸 쓰고 있는데 모순적인 얘기인데 그때 굉장히 제가 힘들었는데 이게 글을 쓰는 게 기억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안 쓰면 계속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씀으로써 내가 이걸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내가 속박당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간힘이죠. 근데 그때 그 글을 쓸 무렵에 묘한 느낌은 이 캉탕을 시작은 형의 죽음하고 상관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쯤 썼을 때 제가 연락을 받았고 급히 한국에 왔고 또 그 일을 하고 또 가서 마무리를 이제 한참 동안 몇 달 또 못 하다가 이제 마무리하고서 이제 그 작가의 말을 썼는데 그게 중간에 덜컥 내가 쓰고 있는 글이 갑자기 내 형의 형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느껴져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 캉탕은 뭐가 나오냐면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거든요. 제 소설에서 물속으로 뛰어든다고 하는 게. 근데 그 형이 그런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쓴 상태를 가다가 이를 악물고 이제 마저 썼고 그래서 그 문장은 그런 제 경험의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막 최근에 단편 몇 개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게 못 벗어났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제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글쓰기가 때때로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스며든다. 스며들어서 심정과 생각과 감정이 표출되는 것이 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아무 데서도 안 한 얘기인데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